비트코인이 매우 중요한 가격을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무작정 매수하기엔 부담이 있는 자리죠. 그럼 과연 어디서 매수를 해야 할까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에서는 공격적으로 매수하셔도 됩니다. 근데 아직은.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코인드림 댄입니다. 네. 뭔가 목소리에 여유가 있으세요. 뭐 여유 없죠 뭐. 오늘 지각하셨는데. 네. 지각하셨어요? 네. 네. 자, 얼른 복귀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복귀를 한 줄로 해볼 수가 있어요. 큰 변동성이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뭐, 레버리지 비율, 소스키즈죠. 그것부터 이제 키워드로 계속해서 시장의 분위기를 말씀해 주셨는데, 다시 한번 오늘 시장까지 같이 복귀를 좀 해주실까요? 네. 자, 일단 스키즈였냐 아니었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스키즈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청산 물량을 잡아먹고 추세가 바뀌거나 혹은 어떤 변동성이 아래로 나와주는 것들을 보통 암호화폐에서는 스키즈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일단은 지금 가격이 또 올랐죠. 스키즈라고 단순하게 보기보다는 이거 진짜 상승인가라는 의심을 좀 해봐야 되고,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오늘 데이터랑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좀 정확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기술적 분석도 기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매크로 분석도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유가가 상승하면 보통 주식시장은 하락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의외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브렌트유가 100달러 선을 다시 넘어섰는데도 불구하고 간밤에 나스닥은 신고가 경신을 했거든요. 시장은 전쟁 헤드라인에 전혀 신경 쓰는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죠. 시장의 상승 배경에는 AI 키워드를 또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국내 시장만 보더라도 AI 수요가 얼마나 폭발적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AI가 꼭 필요로 하는 주역이죠.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이 SK 하이닉스는 사상 최고치의 실적 발표가 나왔고요. 증권가에서는 SK 하이닉스 목표가를 200만 원으로 지금 너나 할 것 없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살아났다는 점, 이 부분이 너무 신나요. 비트코인에서도 확인이 됐는데 간밤 비트코인은 79,000달러까지 상승을 해서 올해 2월 초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공포 탐욕 지수도 긍정적이에요. 오랜 기간 공포 단계에 머물렀던 지수가 근래 급격하게 좋아졌습니다. 이 안정감 진짜 오랜만이에요. 근데 이게 마냥 안심할 수는 없는 게 어쨌든 유가는 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거시 환경이 무섭게 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 대니님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유가가 또 배럴당 100불이 넘었었죠. 네, 맞아요. 순간적으로. 네. 결국 유가가 오른다라는 거는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다시 온다는 거고, 페드워치 2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7월달, 8월달까지는 금리 동결 컨센서스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산 시장이 좋진 않아요. 근데 그냥 단순하게 왜 올랐지? 라고 보면은 주식은 실적이 있거든요. 근데 암호화폐는 그렇진 않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포커스 맞추는 것보다 좀 본질에 대해서 계속 보자 우리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쪽으로 한번 가보시죠. 본질. 역시 그러면 차트 분석이 본질인가요? 온체인 데이터. 둘 다. 렛츠고! Let's go. 자, 오늘 첫 번째로 볼 거는 작년 10월 5일 이후로 나왔던 이 하락 파동의 되돌림 레벨을 볼 겁니다. 매우 유의미한 반등이 나왔죠. 제가 지난번에 0.236이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돌파를 했고, 여기서 장대 양봉으로 돌파해줘야 크게 의미가 있고요. 그랬을 때는 단기 조정이 나올 때 좀 공격적으로 매수할 만한 모멘텀이 생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추세는 영원한 상승 추세와 영원한 하락 추세는 없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께서 그럼 지금 사라는 건가라는 1차원적인 질문에 저는 답변을 드리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가격 부담은 사실 되는 구간은 맞아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가 하방 베팅, 그러니까 공매도 포지션을 구축하기에는 부담이 많은 되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보실 거는 방금 말씀드렸던 움직임을 좀 세분화시킨 거예요. 패러럴 채널이라 그래서 지금 파동의 기울기라던가 파동의 위치,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저항 구간을 도출해낼 수 있을까 정도로 한번 접근해보면요. 자, 일단 첫 번째로는 3월달 중순에 있었던 여기 고점 두 개를 이었을 때 이 가격대가 나옵니다. 동그라미 친 가격대, 여기가 82K 정도 되거든요. 82K. 그리고 이 채널의 상단 부분과 중첩돼요. 그래서 이제 이런 자리들은 꽤나 유의미한 자리로 보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되게 가파르죠, 이 채널이. 그렇기 때문에 조정도 좀 빠르게 깊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갈 때 지금 공격적으로 이제 막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때 그때 공격적으로 매수하자는 무게를 두고 조금 기다리는 좀 전략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지금 단순하게 패러럴 채널 하나랑 단기
단기 추세 하나를 봤는데 지금 이렇게 많이 올라왔구나. 각도를 봤을 때는 좀 가파르다 정도로 얘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인데 제가 지난번에 SR 플립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SR 플립. 지지가 됐던 구간, 그 저항이 됐던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여기 노란 색깔 보시면 올해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가장 중요하게 봤던 보고 있는 자리가 어디냐? 당연히 2월 6일이고요. 이 전에 있었던 매물대라고 볼 수 있는 구간들, 가격 반응이 좀 강하게 나온 자리들이 지금 81K 정도의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랫꼬리가 좀 길게 달린 자리들은 가격 반응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거긴 되게 중요한 자리로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 한 번도 저항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81K에서 앞에서 우리가 두 데이터를 봤을 때 81에서 82K는 좀 강한 저항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결국 내가 지금 트레이딩 했을 때 상단에 얼마나지 먹을 수 있는 퍼센티지가 남아있냐. 지금 보면은 이런 저항 구간들이 예를 들어 이게 2라고 치면요. 리스크는 훨씬 크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공격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손익비가 너무 안 좋은 자리다. 위로 보기에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을 좀 기다리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조정 구간은 어디까지 좀 봐야 되며 어디까지 우리가 매수해야 되는지 저는 이 기준은 돌파 나왔던 구간 이후에 눌리는 자리가 0.236까지 타겟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아까 우리가 SR 플립 얘기했었잖아요. 네. 자, SR 플립이 지지와 저항이 여러 번 바뀐 곳, 다인 곳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보시면 저항됐죠. 그리고 저항 맞고 그리고 다시 지지받고 올라가죠. 그러니까 여기 0.236 레벨, 즉 75K, 76K 부분은요. SR 플립이에요. 뚫으면 지지가 되고요. 뚫리면 저항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단기간적으로 85K, 90K를 갈 거라는 생각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때 진입하는 게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자, 그래서 이제 온체인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최근에 현물 거래량에 대한 좀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오늘 되게 좀 유의미한 데이터가 발견이 됐습니다. 네, 그럼 정리부터 먼저 해보겠습니다. 일단 기술적 분석 도와주셨는데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안전벨트를 매는 자세가 좀 필요하다. 지금 당장은. 그래서 단기적인 조정이 나왔을 때 이때 한번 진입을 고려해보자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리 진입할 때 이 전략을 계속해서 보실 수 있는 곳이 텔레그램이에요. 계속해서 정보를 실시간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우리 텔레그램에서 꼭 한번 팔로잉 해주시면 좋겠고요. 어떤 자료 많이 올려주시죠? 매매에 도움되는 자료죠. 매매에 도움되는 자료? 구체적으로는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지금 시장에 대한 거시적인 내용들, 그러니까 투자에 필요한 내용들을 다 저희가 각색해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되게 초보자분들도 쉽게 읽어볼 수 있게끔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 길 가던 강아지도 읽을 수 있어요. 네, 그렇다고 하네요. 네. 자, 그러면 이제 온체인 분석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Let's go. 자, 첫 번째로 볼 데이터는 현물 거래량입니다. 자, 이거 파생 거래량은 제가 안 가져왔어요. 결국 시장의 본질은 뭐라고요? 현물이다. 현물입니다. 현물이 이제 자동차고 엔진이고 파생은 연료예요. 자, 근데 일단 가격의 고점은 계속 올라가죠. 보시면 계속 올라가요. 가격의 고점을 보시면 반향성을 본다면요, 요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현물 거래량은 어때요? 요렇게 내려가요. 맞죠? 우리가 이걸 보고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표현을 해요. 지금 가격은 올라가는데 수급의 고점은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뛰고 있는데 점점 힘이 빠지는 거예요. 마라톤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점점 힘들어, 쓰러지기 직전 정도로 그냥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현물 거래량 자체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4월달 중순에 단기 고점이 나왔죠. 3월 16일 고점을 뛰어넘었단 말이죠. 네. 네. 그런데 보시면 거래량 자체가 3월 중순보다 거래량이 더 크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볼륨 자체는 절대값이기 때문에 거래량 자체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좋게 볼 수는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이 앞에서 매집이 많이 됐기 때문에 이거는 합리적인 상승이야라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전체적인 상승장이었다면 과거에 현물 거래량이 개입이 많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올라갔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첫 번째 데이터는 현물 거래량 보니까 거래량 볼륨 자체는 크게 늘지 않았네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죠. 두 번째 데이터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제 현물 거래량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22년도 9월 달에 시장이 크게 상승하기 전에요. 보시면 현물 거래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와. 그쵸?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진짜 어마어마해요. 이때가 현물 거래량 기준, 단일 거래량 기준으로는 제일 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 상승이 나올 때 보면은 거래량 자체가 붙어줘요. 개수로 보면은 100K, 10만 개 정도가 볼륨들이 들어와요.
그리고 고점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로 계속 볼륨이 커집니다. 볼륨이 커지는 게 직관적으로 보이죠. 그리고 이 조정 이후에도 올라갈 때도 보시면 현물 개입이 커요. 이때 이제 ETF 승인된 이후로 이제 올라가는 건데, 그리고 그 다음 구간도 보시면 이 단기 조정 이후에 올라갈 때도 보시면은 첫 구간에서는 볼륨이 되게 크단 말이에요. 볼륨이 커요. 근데 지금 보시면 2월 6일을 제외하면은 볼륨 자체가 크진 않아요. 10만 개씩 막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랑 비교했을 때 현물 거래량 자체, 절대값 자체는 조금 약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물론 ETF 자산운용사들 블랙락이라던가 이런 피델리티라던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IB들, 그들은 물량을 매집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근데 항상 그런 얘기 있잖아요. 고래들이 매집한다고 시장에 갔나? 과거 데이터로 봤을 때는 갔긴 갔는데 시간이 좀 필요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고민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당장 그러니까 가냐 안 가냐라고 봤을 때는 현물 거래량 자체가 아직 탄력을 받지 못했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의 추세가 이어질까라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데이터 볼게요. 세 번째 데이터는 지금 현재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지난번 데이터는 선물 쪽에 수급이 많이 들어오고 현물은 좀 안 들어왔어요 라고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기억하시죠? 여러분들 이전 브리핑에서 말씀드렸는데요. 자, 첫 번째 1번은 스테이블코인 유동성은 꾸준히 유입되고 있긴 한데, 결국 이 돈이 선물 시장으로 가냐 현물로 들어오냐, 현물로 안 들어왔기 때문에 안 좋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결과론적으로는 선물이 조금 꺾이고 있고요, 현물이 조금 올라왔어요. 이게 좀 저는 유의미하다고 봐요. 자, 그럼 다시 말하지만 유의미하다고 더 간다 안 간다를 떠나서 이게 추세적으로 이어질 수 있을까라는 고민은 항상 해봐야 된다는 거죠. 앞에서 과거에는 현물 시장에서 랠리를 주도했고 지금은 파생 시장에 주도하다 보니 저는 그 과한 레버리지들을 좀 털어내기 위한 준비가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래서 이제 미결제 약정과 레버리지를 좀 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자, 미결제 약정은 시장에 투자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포지션을 오픈하고 있는지를 보는 겁니다. 내려가면은 당연히 수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고요. 올라가는 게 좋은 거예요. 자,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릴 때 지금 미결제 약정은 긍정적으로 잘 올라가고 있는데 레버리지 비율이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레버리지 비율이 뭐냐면은 시장 참여자들이 얼마나 많은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지금 투자하고 있냐인 기준을 보는 데이터거든요. 레버리지 비율을 보시면은 여전히 레버리지도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그럼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현물 수급은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데 과거의 상승장에 나왔던 거래량들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파생 시장을 본다면 레버리지와 미결제 약정이 같이 올라가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레버리지가 높다라는 거는 변동성을 키우고, 그리고 그 레버리지, 즉 우리가 주식할 때 신용융자 막 엄청 매물 막 쌓이게 되면은 유동성이 안 받쳐주면 못 올라가잖아요. 무조건 막 신용 털고 가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건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현물 수급이 압도적으로 계속 개입되는 게 아니라면은 추세적인 상승,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상승이 막 10%더 가는 당장,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요. 현물 거래량이 상승장만큼의 볼륨은 아니다라는 점이 가장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거래를 하기에는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 상승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점 꼭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리를 좀 해보기 전에 제가 질문이 있는데, 네. 그 현물 거래량이 받쳐지지 않을 때는 그럼 상승이 아예 불가능했었을까요? 과거 데이터가 없나요? 과거 데이터를 아까 봤죠. 그래서 봤는데 제한적이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결국 사람들은 상승장이냐 아니면 베어마켓 랠리냐. 지금 사람들 얘기하는 게 대부분 베어마켓 랠리, 하락장에서의 단기 랠리다. 실제로 베어마켓 랠리라는 단어도 있고 월가에서는 이렇게도 지금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결국 베어마켓 랠리니? 라는 거잖아요. 예, 저는 지금 베어마켓 랠리 같아. 지금 거래량을 보니까 천천히 올라오고 있긴 한데 상승장이라고 볼 만한 구간은 아닌 것 같기 때문에 조금 조심하자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죠. 아, 구독자분들 댓글 달아주시는 거 보니까 데니님이 제발 상승장입니다 라는 말씀 한마디 해주시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지금 물장이에요, 물장. 물장구를 쳐야 하는, 네. 업업 해야 됩니다. 아, 그렇습니다. 그럼 좀 정리를 한마디로 해주세요. 한 줄로. 준비하고 있다. 물장구 쳐라. 예, 우리는 내려올 때 사면 돼요. 대신 내려올 때 막 장대 음봉 형태, 물론 제가 오늘 이후에 또 브리핑 텔레그램 올려드릴 거고 같이 이제 이런저런 얘기 나누겠지만 장대 음봉 형태로 하락장악형 캔들이 나오게 되면은 또 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형태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팔로우 계속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저희 컨텐츠 이렇게 방향성 계속해서 이끌어 드릴 거니까 컨텐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소통도 꼭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